8월 13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단 1년 반 만에 분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탈당파들은 새로운 대한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기득권을 유치하려고 당을 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대됐지만 광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양가 고공행진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남 지역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협회 간부가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반 만에 분당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이 집단 탈당 행렬에 동참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이 예상했던 대로 집단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평화당을 창당한 지 1년 반 만에 또다시 분당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탈당을 선언한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제3정치 세력을 결집시켜 새로운 대한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신당은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임시대표입니다.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평화당 탈당 행렬에는 박지원, 천정배, 장병환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 대부분이 포함됐고 김경진 의원은 독자 행보를 위해 탈당했습니다. 또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지역위원장과 당직자들도 탈당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평당원 협의회는 탈당 의원들이 패거리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평화당 깃발을 지키겠다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자성과 성찰을 민주평화당 전국평당원 협의회 이영순 씨입니다. 헛돌이하여 이리저리 더 이상 질질 끌고 다니려는 오만과 착각을 버리시길 바란다. 평화당 탈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 옛 국민의당 정치인들을 결집해 1차적으로 세력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내년 총선용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얼마나 파괴력 있는 인물을 영입하느냐에 따라 야권발 정계 개편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당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4월부터 석 달여 동안 입당 원서를 접수한 결과 6만여 명이 당원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자격을 얻은 신청인은 내년 2월까지 6달 동안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으로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도 당가입 신청자 가운데 6만여 명이 새롭게 당원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5.18 헬기 사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전두환 씨 회고록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상대방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화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씨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5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씨가 광주에서의 재판을 거부해서 그렇지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결론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존의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이미 있는 데다 국과수의 헬기 사격 검증과 국방부 조사가 잇따랐고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 시민들이 증언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 사격 목격자 15명의 증언이 마무리된 전두환 재판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 씨 측이 헬기 조종사들 증언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며 부대원 13명을 증인 신청한 데다 검찰도 5.18을 연구해온 대학 교수와 국과수 감정관 등의 전문가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전 씨 측은 지연의 책임을 검찰로 넘겼고 그동안에 전두환 씨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입니다. 모두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조사 때문에 여러 차례 공판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번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질질 끌었던 쪽이 누구냐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출판 배포가 금지됐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던 전두환 회고록이 추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당초 이르면 올해 가을쯤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두환 회고록의 형사재판은 이대로라면
해를 넘겨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부가 높은 분양가를 잡기 위해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는 제외됐습니다.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단을 광주에서는 쓸 수 없게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 기존의 고분양가가 인근 지역의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필수 요건으로 투기 과열지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가 한 곳도 없는 광주에서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최고 30%까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광주에서는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기 가열지구 지정 광주시 건택주택과 박금화 주택정책 담당입니다. 저희 시의 종합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더 이상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기존의 고분양가가 분양시장에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광주시 화정동의 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평균 1,632만 원에 분양되자 인근 지역의 한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최고 1,738만 원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광주 경실련 고영삼 사무처장입니다. 시장 군수가 지정을 요청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안이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분양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수도권 위주에 그치면서 규제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광주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 지역의 한 지역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 운영하는 협회 간부가 채용 비리와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운전자 채용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000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협회 모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은 이 간부가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임금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학동 증심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천 12km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홍수 피해 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해 예방 사업과 유지관리비의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에는 헝가리와 핀란드, 모로코 등 9개 나라에서 14개 팀이 참여해 클래식과 재즈, 플라멩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또 국내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8개 그룹도 축제 기간 동안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쌀의 날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쌀의 날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어제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기자회견장에서 4분 오열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게 결집시키면서 대한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탈당의 의미를 밝혔는데요. 이번 탈당으로 인해서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 6개월 만에 다시 쪼개지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 대한정치연대 소속인 박지원 의원 오늘 만나서 왜 탈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수백억 원의 보조금 지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주시가 합작법인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또 이것이 또 다른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광주광역시의회 장현주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광복절이 낀 이번 주가 바로 한일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1일이죠.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활동가들이 일본 동경에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피해자 일본 기업사의 협의의 장을 만들고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한일 양국 변호사가 이렇게 함께 공동선언을 갖게 된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분이죠.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 오늘 연결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 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오늘도 매우 덥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이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도로 공사 구간 많습니다. 설중로 신안교회에서 용주농협 사거리 방향으로 용주농협 사거리 1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용주로 용주초등학교에서 도로교통공단 방향으로 용주초등학교 맞은편에 장비 동원해서 건물 관련 공사 중이고요. 중앙선 넘어서 차량 통행하고 있습니다.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전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용봉초등학교 6교 진안 지점 2, 3차로 막고 상수도 긴급 복구 공사 중입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진대로 상무주공 사거리에서 개수사거리 방향으로 운천로 가는 좌회전 차량 신호 2번 필요합니다. 봉선로 주월중학교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정체 흐름 나타나고요. 백운교차로 각 방향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어제 단체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 6개월 만에 다시 당이 깨지게 됐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계획 듣겠습니다. 탈당파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의원님 결국 탈당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탈당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네. 우리 호남과 한국 정치를 이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정치권 상황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면 민주평화당 현 정동영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당연히 문제는 정동영 대표의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네. 그분은 저도 광주의 김경진 의원, 최경환, 여수의 이용주 의원 등 네. 젊은 초선들을 앞세우고 중진들은 뒤에서 병풍 역할을 하자 하는 제안을 반대하고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걸머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년 내로 당 지지율을 10%로 올리겠다 했지만은 존재감 확인 등 여러 가지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네. 1 내지 3%를 유지함으로써 네. 내년 총선과 모든 당원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네. 16명의 소속 의원 중 12명이 행동을 통일해서 탈당하기로 그리고 새로운 대한신당을 창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평화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은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 이렇게 탈당을 결심하게 된 이 시점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네. 이제라도 우리 중진들이 내려놓고 새로운 젊은 지도자를 발굴해서 영입하고 그분에게 비례대표 및 지역구 공천권을 줌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우리 호남 정치에도 새 바람을 진작시킬 수 있다 네. 하는 결론으로 대한신당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총선 앞두고 정동영 대표 중심으로의 공천권이나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행사됐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탈당을 했다. 그 부분도 하나의 탈당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한 것은 당연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리더십으로 네.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실제로 광주 전남북 호남에서도 이러한 상태로는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즉 개혁과 네.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부각돼야 된다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안 세력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세력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정당 그다음에 세력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정동영 대표하고도 결국은 함께 할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황교안 의원도 중재를 앞장서서 하다가 정동영 대표가 취소를 하게 되니까 네. 황교안 의원 자신도 정동영은 헛똑똑이다. 그의 적은 박지원이 아니라 네. 그 자신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지금 현재 조배숙, 김광수 의원 등과 전부 함께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정동영, 박지원 두 의원도 결국은 함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젊은 차세대 지도자나 또는 중량감이 있는 정치권이나 비정치권의 네네. 인사를 영입해서 호남 정치부터 다시 한번 복원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님, 정동영 의원도 결국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당을 깰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정동영 대표는 이런 상황들 뒤에서 박지원 의원이 다 조장한 것이다라고 우리 의원님을 대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보더라도 옥새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것도 진척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천정배, 장병환, 박지원, 유성엽은 정동영 대표에게 당권을 내려놓고 네. 새로운 인물로 영입해서 그분에게 맡기자라고 했지만은 그런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1 내지 3%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지 우리가 결코 네. 정동영 대표를 버리거나 또 그와 알력이 있거나 저에게 가진 비난과 뭐 원로 정치인이다 또 심지어 뭐 유튜브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은 뭐 저는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은 박지원 의원이 아니라 정동영 대표다 이 말씀이시네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는 10% 지지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동영 대표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책임이 크다는 것보다는 네.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약속을 못 지켰다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많은 의원들이 정동영 대표에게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따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뭐 새로운 대안 세력, 뭐 삼지대 신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삼지대 신당, 다시 말하면 양대 이 거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은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했던 국민의당으로서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이 현재 실패한 상황 아닙니까? 다시 그런 식으로 삼지대 신당을 만들 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겠죠. 네. 지금 현재 우리 당 의원들이 보다 강제라고 선명하고 개혁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결국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야 또 새롭게 만들어진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사실 3년 전 총선에서는 안철수라는 젊은 미래형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제3세력이 국민의당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나 그 후 여러 가지 정치 행보로 그러한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고 또 사실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보수인데 진보로 위장 취업을 해서 대통령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해서 다시 돌아간 그런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실패를 이제는 반복하지 말자 하는 반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당은 주로 진보 중심의 신당으로서 꾸려질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당연한 진보를 표방한
호남을 대표하는 그리고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그러한 미래정당이 될 것입니다. 진보 그리고 호남 중심 그러면서 전국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신당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박주선 의원도 그렇고 또 그 범 세력들 확대를 위해서 보수 세력까지 연합한다. 다시 말하면 진보와 보수가 아닌 뭐 새롭게 그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뭐 개혁 세력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좀 지금 신당을 하겠다는 분들의 의견도 좀 다른데 그런 의견들의 조율과 조화는 어떻게 이뤄내실 생각이십니까? 아직도 그러한 분들과 함께 하겠다 하지 않겠다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까지 다 어우른다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표방했던 중도 개혁을 의미하는 거지 이 보수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의 선거에서 선전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안철수라는 어떤 신인이 있었고 또 전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했는데 현재 신당을 꾸리는 인물들 중에서 그런 좀 참신하고 새로운 느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새로운 인물들 그러니까 영입하겠다는 거죠. 네, 어떤 그러니까 인물들 정동영 대표에게 우리 모두 내려놓고 우리 현역 의원 모두가 내려놓고 그러한 새로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인물을 영입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섭하는 분들이 당대표를 정동영 대표가 유지하고 있는 한 누구도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물러가자 하는 그러한 것을 제안했고 정동영 대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인물 예를 좀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한신당의 창당 과정을 지나면서 그러한 인물이 밝혀질 겁니다. 네. 당내에서 유성엽 대표를 중심으로 천정배, 장병환, 박지원 이 네 사람이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을 지지했던 세력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은 거듭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이어가고 호남 정치를 대변하면서 전국 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바랄 뿐입니다. 네, 앞으로 뭐 이런 역할들 그다음에 또 정당의 새로운 어떤 변화 국민들도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합작법인 설립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시의회와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조건적인 그런 대규모 지원 계획을 세웠고 액수도 굉장히 천문학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의당 의원이죠. 장현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주형 일자리 다시 말해서 이 현대자동차와 또 여러 자본들을 끌어모아서 합작법인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합작법인이 8월 안에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네, 막바지 이제 투자 협상 과정에서 보조금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총 사업비가 5,754억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기 자본 비율이 2,300억이거든요. 네. 여기 자기 자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강주시가 21%, 그래서 전체 480억 정도의 투자를 하게 돼 있고요. 네. 현대차가 19%,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지역사회 등등 다른 이제 기업의 금융권과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2,300억 원 규모의 자본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네, 만들고 있고 광주시가 48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조금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 보조금은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 보조금은 이제 강주 지역의 다른 기업
투자를 할 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그 강주시에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네. 조례가 있습니다. 강주시에. 네네. 그게 이제 투자 유치 촉진 조례라고 하는데 네. 거기 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이 법인 회사도 투자 유치 기업으로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원액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가 이번에 투자하는 480억에 덧붙여서 여기에 네. 이 투자를 표시하는 회사들에게 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네. 투자를 해서 이제 합작 법인 회사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독자적인 그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죠. 네. 이 법인 회사가 법인 회사를 만들 때 들어가는 토지 비용이라든가 건축 비용 그리고 기계 설비 비용 등등을 보조금 형태로 이후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정도를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이 네. 애초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체결됐던 네. 현대차와 투자 협약서 내용의 인센티브 규정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전체 그 시설비 투자액의 1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대략적으로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 하면 이번에 투자 설명서에서 시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 대강의 비용이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전총 비용에 네. 5천억 정도의 투자 비용, 건설 비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10%는 500억 정도가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투자 금액보다도 더 클 수 있는. 많은 그런 보조금이 지원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광주 이 합작법인을 만드는데 한 48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 네. 실질적으로 네. 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고 보면은 광주시가 거의 1,000억대의 돈을 이 합작 투자법인에 투자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런데 이제 그 자금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정도의 돈을 여기다 투자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네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투자금은 이후 배당이라든가 자본금으로 남는데 네. 보조금은 지원액이잖아요.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돈. 예,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투자금은 어떻게 보니까 나중에 그 보존이라도 되는데 사라져버린 돈까지 해서 1,000억 원, 그중에 500억 원은 보조금 형태로 집어넣는다.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시민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네. 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저희 의회에도 왜 몰랐냐고 하면 저희도 좀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실상 이게 이제 현대차와 투자 협약 과정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밀리에 협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전체 원문을 아직까지 뭐 공개를 하지 않았었죠. 그동안에도. 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 요약본이라고 해서 의회에 이렇게 제출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단 한 줄이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인센티브로 10%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주시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 이제 밝혀지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맹점과 문제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요. 실상 이제 이 보조금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전체 이제 다 지어지고 나서 그 법인 회사에서 강주시에 이렇게 시설비라든가 뭐 공장 설비비가 들었으니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그걸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회 심의는 300억 이상일 때만 이게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300억 이하이면 의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게 이제 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으로 인해가 잘 진행이 되면 좋으나 이게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에 이 보조금을 해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일단 이제 법률상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는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금 지원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의회 측에서는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이렇게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 어떤 점에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실상 이제 그 특혜라고 하면 강중 일자리 기업의 자체가 특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특혜성 그냥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다 강중 일자리가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도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조금까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하다 보니까 이 특혜라는 말에 더 이제 반박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실상 이제 이 특혜 시비가 있으면서도 강중 일자리 추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어쨌거나 노사 상생의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협약에 의한 그런 그 기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강중 일자리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원래 이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강주 시민의 참여, 노동계의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없이 네.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이런 특혜 혜택만을 강조되는 과정이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아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유치하고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네. 해버렸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 이 자체 의결권이 있는 곳에 노동계나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사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그러한 그 보장적 기구가 안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 구조가 있는데 이사 구조에 전혀 그런 데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이 풀어야 될 부분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정의당 장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활동가들이 일본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도 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야기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가주셨는데 이렇게 네.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한일 양국이 지금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잖아요. 네.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자꾸 경제 문제 뒤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한일 양국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강제동원 문제도 역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교섭하고 타협해야 된다. 그래서 양국이 그리고 전범벽이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일 양국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네, 한일 양국의 변호사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 참석하신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시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한국 측에서는 강제동원 문제 그러니까 근로정신대 문제 그리고 일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소송 대리인들이 모였고요. 네. 일본 쪽에서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 쭉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진행해 오신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네. 또 현재 아베 정부에 대해서 매우 위험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또 변호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저는 그냥 일본 내 평화운동가 평화를 위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라고 보는데 그분들과 지원단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네, 이번에 공동 성명 기자회견에서 하신 꺼내놓으신 내용도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조금 전대로 일단은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한일 양국이 그리고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아베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선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촉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강제로 우리 국민들 많은 시민들을 끌고 일본이 갔는데 그 강제징용 피해자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의 발생의 주요 원인이 좀 일본 측에 있지 않느냐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계시는 변호사님들과 그 지원단체 분들 그리고 평화운동가들도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주체이지 그걸 빌미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공격해야 될 주체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그건 일본에게도 해롭고 한국에게도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쪽 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 문제를 대화로서 풀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이 강제 이 징용의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그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합리적으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하고 일본에서는 경제 제재를 풀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들 좀 꺼내놓고 그러는데 결국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는 협상의 대상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현재 판결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강제 집행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가 너무 큽니다. 네. 이를테면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저희가 그 수많은 피해자들 대리해서 일일이 소송을 하는 것도 양국 간과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양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양 정부의 입장과 이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 지금 현재 꼬여 있는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현재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아베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까지 바꿔놓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제동원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일본은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은 자기들이 깨끗하게 정리해놨던 역사에 각종 피해자들이 나서고 있는 것은 문제 있다.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부인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베 정부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를 양상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정부도 실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제 나서야죠. 네, 방금 아베 정부가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현재 일본 정부가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도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제재나 이런 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강제 동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라 안보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결국은 일본이 하고 싶은 것은 일본 군의 무장화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 그리고 군국주의 회귀 이런 의도들이 다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왜 지금 한일의 이 변호사분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분들이 모여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 한일 관계 꼬인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다고 최적화 푸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더 곁들여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에 매우 강력한 급소를 노리고 타격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서는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시 또 친해져 보자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일본 시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베 정부의 행태가 결국은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태이고 그다음에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한 역사관이라는 것이 좀 알려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시아 각국을 일본 자국민의 피해도 매우 크게 양산될 거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위헌 상태가 현재도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노노 재팬운동 아베보다 딱 6개월만 더 길게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재 이 일본의 의도 그다음에 현재 상황들이 좀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포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김훈 의원이 제명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지난 12일인데요. 시의회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의 본회의를 열고요. 시의회 개원 사상 처음으로 1년 동안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희롱해온 것으로 드러난 김훈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는 김 의원의 신상 발언과 징계를 위한 투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투표는 의원 찬반 투표를 거쳐서 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는데요. 전체 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15명이 찬성해서 제명이 가결됐습니다. 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요. 네. 다만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에요. 최종 판결까지는 의원직은 신분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5명이 찬성을 했는데 6명은 또 반대를 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에 앞서 지난 또 9일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훈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을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인데요. 민주평화당 소속의 이재용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7명 의원으로 구성된 목포시의 윤리특별위원회가요. 김훈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요.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는데요.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이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이후 동료 여성 시의원인 김수미 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의원직에서 제명된 김 의원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제소됐고요. 그런데 그 당원도 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되던 의결되던 그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요. 목포시 소위에서 기자들에게 성희롱 사실에 왜곡되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 의원은 민주당 도당이 자신의 당직을 제명하면서 자신의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했다 진행해서 억울하게 당직이 제명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 여성 단체들이 자진 사퇴를 주장한 피켓 시위를 함께 이어갔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당 차원에서도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평화당 그 목포 지역위원회인데요. 시의회 그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어제 그 임시 그 회가 열리기 전에 주말을 이용해서 긴박하게 배포를 했습니다. 당 소속 그 목포 시의원 6명이 윤리특별위원회 그 김 의원의 제명 의결을 따라서 찬성하겠다는 다짐했는데요. 이들은 그 윤리특위위원회가 성희롱 사건의 시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제명한다고 밝히는 내용을 그대로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평화당 소속 시의원 6명과 함께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김 의원이 한때 그 소속됐던 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는 시의회가 성희롱 가해자인 김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당원들 대상으로 지역 정체 발굴 그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도요.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 당에서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다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김의원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제명을 요구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시의회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좀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시의회가 그 성희롱 사건으로 내용을 겪으면서 4분 5열된 시의회가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김 의원 제명 처리 이후 낸 성명서에서 김 의원 의장은 성희롱 사건으로 해당 의원이 의원직 제명까지 하게 된 게 시민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다음에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번 그 의원 제명이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창출한 민주당이 목포시에서 준비 안 된 후보들을 공천해서 당선시키고 빚어진 있어서는 안 될 참사라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목포시가 시민의 역할을 그 여론을 결집하고 모아서 목포시정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판과 기능의 그 기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다른 주제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달산에서의 고화도를 잇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9월 6일 개장을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또 유령 단체들의 협찬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달산에서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는 국내 최정의 길의 그 목포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네. 오는 9월 6일 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앞둔 그 목포 케이블카에서 앞으로 정체불명의 시민단체들의 그 시민단체를 표방하면서 협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서요. 아주 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로 전화해서 케이블카 개통 연기 사실을 언급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언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협찬할 수 있느냐며 금품을 자연스럽게 요구해 케이블카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광주 34도, 전주 35도, 대전과 서울이 34도로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우 덥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10호 태풍 쿠로사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목요일에는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내일 밤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30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문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요리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심플 버 딜리셔스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광주 MBC 장각의 문화탐방.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장각의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각의 필수 코스만 쏙쏙 구는 실속여행을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